네, 어서 오세요. 유럽의 기사도 2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 대량 살상의 감수성에 좀 무디죠. 누가 죽었으면 죽었나 보다 이래요.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런 문화, 이런 문명은 없었습니다. 중국이 그 화약불을 발명한 때가 670년이었거든요. 이 제조법이 동로마 제국으로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화염방사기 만들었죠. 그때는 그 이슬람의 함선을 불태우거나 견제용으로 썼지 실제로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상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걸 이제 그리스 화염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화약도 이제 발명이 되죠. 그래서 대다수의 화약은 말이에요. 의료 행위에 간헐적으로 쓰거나 주로 불꽃놀이에 썼어요. 이게 중국에서도 그랬고요. 프랑스에서도 그랬어요. 프랑스에서도 화약이 들어왔을 때 폭죽놀이로 썼어요. 그걸 갖다가 무기로 쓰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했다고요. 근데 서서히 이제 생각이 바뀌죠, 물론. 이제 화약이 이제 발전을 거듭하니까 총과 대포에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과 대포가 대량 살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별로 없었죠. 13, 14세기 중국이나 뭐 임진왜란 때 그 조선에서 이 대포에 조란탄 넣어가지고 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게. 또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 잘 썼던 그 소총, 소총 손에 쥐는 대포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조란탄을 여러 개 넣었으니까. 뭐 조선 같으면은 뭐 먼통, 황자 총통 뭐 그런 것들이죠, 그죠? 쇠구슬을 한 5개나 10개 정도 날릴 수가 있어요. 기왕에 뭐 쓰면 그렇게 쓰자. 근데 잘 안 썼죠. 기술로 보든 간에 전투 현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든 간에 사용하는데 그 제한적인 면이 있었다고요. 또 움직이기가 어려운 대포 이런 경우는 투석기처럼 썼는데요. 이 공성전에 쓰거나 그 성을 부술 때 아니면 이제 15세기 우리 조선에서처럼 16세기 조선에서처럼 이제 해전에서 쓰거나 육상의 적을 전선을 흩트리거나 굉음을 통해 갖고 심리적인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수준에서 대포가 사용이 됐지 대량 살상의 감수성은 없었다는 거죠. 그 대포가 발전하니까 동시에 발전한 게 말이에요.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 얘기만 하자고요. 대포가 발전해가지고 이제 발전한 거는 성체 건축술이었지 쇠구슬을 막아내는 군복이 아니었다고요. 1453년 그 터키가 거대한 그 바실리카 대포로 수백 킬로 화약을 넣었던 이유도 함선을 박살내거나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이었지 그걸 갖고 불특정 다수의 인물을 대량 살상하자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러시아도 대포가 큰 거로 유명한데요. 이게 대다수가 수비형입니다. 대다수가 아니라 다 수비형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이 철부지들은 말이야 우리나라 대포 기술이 뛰어났다 어쩌다 자꾸 이런 말만 한다고. 정작 대포의 쓰임새, 전쟁터에서 심리적 효과, 실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공부한 한국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요. 무슨 공부를 밀덕처럼 어린이들처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육군사관학교 그쪽에서도 그래요. 한국 대포 연구를 찾아보려고 찾아봤어도 죄다 기술 문제만 따지지 그 효과 연구는 없더라고요. 인터넷도 그렇고. 그토록 인문학이 강했다면서 그 조선의 공부 문화가 왜 그렇게 공학적으로 변해버렸는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한국 얘기를 좀 하려다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대포를 가지고 대량 살상을 하겠다는 의도는 말이에요. 1500년대 스페인과 영국에서 서서히 나타나요. 이게 또 대형 전투가 많아졌거든요. 특히 해전. 또 공성전에 필요한 그 중대형 대포보다는 소형 대포를 많이 활용합니다. 스페인의 경우는 이제 포문을 가진 대포가 12가지나 있었고요. 그 소형이 상당히 많았고 영국도 16가지 포문을 가진 대포를 만들었다고요. 총통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포문이 작으면 이제 저기 소총이 되고 크면 대포가 되고 그렇잖아요. 프랑스 경우는 6가지밖에 없었어요. 조선과 좀 비슷했죠. 1520년에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말했듯이 소형포, 화승총하고 소형포가 중형 대포보다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해를 끼쳤다 그랬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소형으로 작아질수록
살육에 연관하고 대형으로 커질수록 성체 부수는 데 연관한다는 사실을 그때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영국은 소형 대포를 계속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육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이 대포라가 우리가 흔히 대포라고 부르는 거, 이 대포의 활용도가 높았을 때 이게 인간의 살육과 그렇게 큰 관계가 없고 대신 소형 소총, 이 총통 같은 것들이 개발되면서 살상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죠. 조선은 뭐 총통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했잖아요. 그 이후에. 근데 영국은 달랐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도 그렇고 이런 그 살육의 감수성이 뭐 기술이 발전한 거와 함께 이제 뭐 만들어지기도 했고 뭐 총을 만드는 자원 확보 정도가 어느 정도냐 돈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여러 요인과 함께 살육의 감수성이 같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스페인과 영국이 해외 식민지 개척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그 넓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육의 감수성도 더 넓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지정학적인 이유로 보거나 인류학적인 이유로 보거나 전쟁을 정치 중에 하나로 보았어요. 유럽은 살육하고 거의 관계가 실은 없었어요. 적게 죽이는 게 최선이었고 그게 기사도였다고요. 전쟁의 목적은 살상이 아니라 협상이었다고요. 전쟁을 손쉽게 했다는 뜻도 아니에요. 전쟁은 원래부터 이제 전격전이기 때문에 살상을 짧게 끝내는 개념을 가졌다고요. 휴전했다가 다시 싸우고 휴전했다가 협상이 결정되면 또 다시 싸워. 그래서 그렇지 며칠 이상 갔던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역사가들이 뭐 30년 전쟁, 100년 전쟁 그러니까 뭐 100년 내내 전쟁한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두 세력 간의 갈등이 그만큼 오래 갔다는 거지 전투를 그 시절 내내 했다는 게 아니라고요. 100년 전쟁이라고 해놓고 전투다운 전투 몇 번 있었어요. 고작 7번 있었잖아요. 100년 동안. 그 당시로서는 2달도 안 걸린 그 콘스탄티노플 공선전이 참으로 오래한 전쟁으로 기억이 된다고요. 현대전처럼 그렇게 몇 년간 끄는 게 아니야. 이게 과거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정치였기 때문에요. 끝없이 살육과 살육으로 달려나가는 현대전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감수성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옛날 사람과 현대 사람이. 중세와 구치제 시설이란 말이에요. 현대인이 보기에도 작은 이유로 전쟁의 정당성을 만들 수 있었죠.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뭐 가문한테 해를 끼쳤다 이러고 전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사고의 근본이 뒤틀린 건 맞아요. 이런 유럽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명예로운 행위 그런 형식을 띠게 되었다고요. 그랬다고. 그래서 대포와 총이 일상화되던 그 1759년 한 프랑스 공학자가 화염 방사기를 만들어 갖고 액체 수리탄도 고안해 가지고 루이 15세한테 인가를 받으러 왔어. 그때 왕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이 폭력에 천재적인 자질을 가졌구만. 사람이 없어도 도시 하나를 그냥 불태워버릴 수도 있겠네. 저 물의 위에도 탄다면서 당신의 노고는 내가 치하하겠지만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조법은 평생 비밀로 간직하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759년에는요. 영국과 7년간 전쟁을 통해 갖고 계속 패전 중에 있었어요. 이 패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폭탄을 갖다가 만들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왕은 이 발명자한테 2,000파운드를 주긴 줬어요. 수고했다고. 그리고 제품을 바꿨죠. 특허가 또 새어나가서 적군한테 들어가는 것도 이제 두려워했겠지만은 당시 루이 15세 정신 상태로서는 전쟁은 살상이 아니다. 이런 감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군이 쓰든 적군이 쓰든 이 비인간적인 무기는 거부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다고요. 이 구체제 시절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1775년에 또 다른 발명가가 루이 16세한테 탄창 10개가 들어갈 수 있는 24연발총을 발명을 해서 보여줬다고. 200보 바깥에서 분당 240발을 쏠 수 있었고 시간당 14,400발을 쏠 수 있었다고. 화들짝 놀랐어요. 발명가도
좀 미안한지 이거 미국 원주민 막는 함성이나 상륙용에 쓰고 수비용으로 쓸 수 있다. 공격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그 특허 신청서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때 왕 말할 것도 없고 총리, 뭐 말제르부 총리, 재무부 장관 튀르고 모두 이 물건은 인류의 적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 허가를 안 해줬어요. 이 유럽에서 이 전쟁이라든가 무기에 대한 감수성이 살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1779년에도 그랬어요. 루이 16세한테 화염탄, 수류탄을 만들어서 저기 보여줬을 때도 그 발명가를 바스티유 감옥에 가둬버렸다고. 그랬었습니다. 예. 중세와 구체제의 군대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못 죽인 게 아니에요. 안 죽인 거예요. 전쟁은 살상이 아니라 힘의 균형을 가늠하는 정치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18세기 이전의 전쟁이 항상 규칙을 지켜왔습니다. 더럽게 안 싸웠다고요. 왕위 계승 문제를 골머리 앓던 그 1648년 베스트팔렌 이후에 17세기 말 18세기 유럽이 말이에요. 이 춘추 전국 시대였어요. 이 크고 작은 전투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또 바깥으로는 또 식민지 약탈하던 춘추 제국 시대이기도 했다고. 무기가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명이 이전보다 더 많이 손실이 되죠. 화승총도 발전해가지고 총으로 이제 화살은 안 써요. 안 쓰고 이제 총을 쓰잖아요. 그래갖고 전투 형태가 뭐 3열 종대로 쓰고 4열 종대로 쓰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총을 쏘았다고. 쏘는 대로 맞아야 했다고요. 그만큼 살상력은 높았죠. 이 총이라고 하는 게. 하지만은 뭐 대형 전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많이 쏘면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일렬로 서로 쏘면서 서로 죽었다고. 이렇게 대량으로 사람이 많이 죽던 18세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의 면전에서 도망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게릴라 전투하지 않는다는 어떤 전투의 기사도 정신 정도가 살아있었다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어 나가는 때도. 프로이센의 프리디 대왕도요. 1759년 자기가 직접 용병을 모집하잖아요. 자유군단이라고 프라이커그라고 컵스라고 만든다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자꾸 게릴라 전을 벌이니까 없애버렸어요. 이 게릴라 전이나 피우는 벌레 같은 군단이라고 그러면서 금지시켰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이라고 할까, 군인이라고 할까, 무기라고 할까, 어떤 일정 정도의 기사도 정신이 지켜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훔볼트나 칸트마저도 전쟁에는 숭고한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응? 전쟁의 규칙에 따라 보면 인간이 겪는 동정심, 아픔, 고통, 결단성 이런 것들이 발휘된다. 이렇게 훔볼트가 얘기를 했다고. 칸트도 그랬고요. 미국에서는 래프 월드 에머슨도 그랬잖아요. 전쟁은 인간의 깊은 마음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자기 영혼을 정화시킨다 그랬다고. 그런 정도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은 그래도 인간한테 무엇인가 명예를 주고 신사도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인간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까지 있었다고요. 근데 이런 명예와 신사도 전쟁이 말이야 100년 전쟁 이래 영국으로부터 서서히 사라져간 거예요. 어찌 보면 프리드리 2세나 칸트, 훔볼트, 뭐 에머슨 같은 이 전쟁과는 당시로서 보면 꼰대 같은 판단이었다고. 당시 군인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이게 18세기 정신이라고 이게. 18세기를 정점으로 해갖고 전쟁은 점점 치사하고 비열하고 대량 살상의 감수성에 휩싸이게 됐다고요. 대표적으로 보여진 게 프랑스 혁명 전쟁이에요. 강제 징집했잖아. 1792년부터 1815년 동안 프랑스의 이 공화국 민주공화국 전쟁이 말이야. 이 기사도를 깡그리 없애버렸습니다. 예? 이 프랑스군에 의해서 이 군인들이 그 소모품으로 여겨졌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상대를 많이 죽이는 일, 말 그대로 살인으로 변했다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쌍방의 명예로운 충돌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대량 학살은 예견된 거고, 군인을 명예로운 존재로 보지 않으니까 그냥 범죄자로 밀어붙여야 돼요. 이 명예가 사라지고 이데올로기가 전쟁의 변명으로 등장하는 이 첫 신호가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나마 그 전쟁의 명예로움을 살리고자 했던 그 나폴레옹마저도 계속 대형 전쟁을 이끌면서 자기 본심을 잃었지. 아무리 명예롭고 하려고 하더라도 많이 죽이면 그 명예가 사라지는 거라고 이게. 그래도 나폴레옹은 명예를 지키려고 했다고. 그러나 프랑스 혁명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제1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끝이자 시작이죠. 전쟁과 명예, 정치와 협상, 이게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20세기 전쟁에는 명예도 없고 인간미도 없고 기사도는커녕 살육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정당한 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변명을 내리든 간에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마저도 사라진 게 20세기의 전쟁이었다 그 말이에요. 1950년대 50년에 칼 슈미트가 아주 현대 전쟁이 얼마나 웃기는가를 설명을 잘해줬죠. 가톨릭이 이교도대하듯이 싹쓸이하고 고문하고 벌주는 게 전쟁 개념이 탄생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신대륙 발견과 동시에 자라났고 식민주의자들한테 원주민은 사라져 주어야 할 야만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종청소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전쟁의 양태가 모두 인종청소 양상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미국의 멀로 선언이야. 미국이 그랬잖아요. 멀로 선언을 하면서 우리 미국은 정의롭고 너는 부정하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명예 개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 전쟁의 정당성이 뭐냐면 너는 범죄자 나쁜 놈이고 나는 올바른 정의의 구현자다라고 하는 희한한 정신 상태가 먼로 선언에서 보여진다 이 말이죠. 18세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제1, 2차 세계대전이 아주 대표적이죠. 적군을 말이야 명예로운 군인으로 보지 않고요. 싹쓸이해갖고 죽여야 할 범죄자라고 판단을 했다고. 그 실제로도 전쟁 범죄 찾는 게 이때 처음 시작된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전쟁 범죄 찾는다고. 이게 전쟁 구체제까지 내려왔던 전쟁의 어떤 기사도 명예, 가치, 동등한 차원의 개념 정당성을 100%대 0%로 만들어버린 그런 역사가 출발한 게 제1차 세계대전이었고 그 확실한 결과가 보인 게 제2차 세계대전이었죠. 결국 어처구니 없는 기관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그게 바로 국제형사재판소라고. 누가 전쟁의 범죄를 규정합니까?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이게 옳은 전쟁, 그른 전쟁, 그런 전쟁을 규정한 판사들이 세상에 인류 6,000년, 8,000년 역사에서 언제 있었냐고. 지금도 국제사법재판소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할 가치가 없고 존재할 이유도 없었던 이게 바로 국제사법재판소라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게. 여전히 칼 슈미트가 얘기를 잘해주고 있어요. 서구의 근대전쟁의 개념이 바뀌었다. 제1차 세계대전부터 서구는 전쟁을 무슨 식민지 관리하는 것처럼 했다. 나는 옳고 정당한 반면 너는 그르고 부당하다고 몰아붙였다. 전쟁을 마치 경찰이 조직폭력배 잡듯이 했다. 적군은 적군이 아니라 범죄자니까 잡아 족치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 바로 현대전쟁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정리를 잘 해줬어요 슈미트가. 그리고 이제 이 현대 전쟁 개념은 혼돈의 시기에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혼돈의 시기는 언제나 있었는데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이스라엘 하는 짓거리 이게 잘 보여주듯이 이게 혼돈의 시기가 아니라 이 살육 중심의 불명예스러운 전쟁 개념은 유대 앵글로색슨이 전쟁을 주도한 제1차 세계대전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현대인은 전쟁과 투쟁을 왜 해야 되는지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진영 논리에 푹 빠져갖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뭐가 정의롭고 부정의한지를 모른다고요. 인간 사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을 보기 위해 나타나는 거지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외교적 감각이 잃어버렸어 지금 현대인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마지막 선택입니다. 가장 큰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희생을 내야 되고 종국에는 협상으로 끌어가야 돼. 이 정치로서의 전쟁 감각도 잃어버렸다고 현대인들이. 적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으로써 제 스스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으셨습니다. 다들 짐승이 돼버린 거야 전쟁터에서. 이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근대인, 이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당당함을 잃었고 성숙함도 잃었고 계획도 잃었고 명예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쟁 안에서. 더 끔찍한 게 있어요. 전쟁에서 명예를 잃었다고? 명예는 애초부터 잃었고 정당성도 모두 잃었고요. 오로지 돈벌이로 사람을 죽여도 좋다는 감수성이 커져나간다고. 1814년에 벤자민 콩스당이 우리는 상업시대로 접어들었다. 상업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맹자왈 공자왈 같은 소리를 했다고요. 백성한테 먹을 것이 풍부하면 인심이 야박하지 않다고? 맹자가 그랬지. 근데 실제 역자는 거꾸로였죠. 180도 거꾸로였죠. 백성에게 먹을 것이 풍부하면 더욱더 인심이 야박해져요. 이 아무 근거 없는 착한 척 바른 척 하는 말을 말이야. 벤자민 콩스탁이라든가 토마스 페인 같은 사람들이 해왔다고요. 하지만 실제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대 들어 상업이 전쟁을 대체한 게 아니라 상업을 위하여 전쟁을 벌였다고.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진한 사람 책을 읽으면요. 사람이 되게 순진해져요. 더 나아가서 왕위 계승 전쟁이라든가 명예가 달린 가문 간의 전쟁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것으로 보고 대신 돈하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정당하다고 믿는 실용적인 인간들이 20세기 내내 천지였어요. 미국, 영국, 일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돈과 자원을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거야. 겉으로는 착한 척 바른 척 싹 위장하고 속내는 그렇단 말이에요. 과거의 전쟁이 지녔던 정치 논리, 명예, 귀족성의 논리, 기사도 이런 논리들이 모두 상업의 논리로 바꿔버렸는데 그걸 오히려 좋다 그런다고 말이죠. 현대 전쟁은요, 인간의 자존심도 적군에 대한 존엄성도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루이 15세가 그랬죠. 승리해서 뭐합니까? 적군의 피는 사람 피가 아닌가요? 진짜 승리한 사람은 사람을 최소한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루이 15세의 휴머니즘, 이 감수성이 깡그리 사라지고 죽이는 게 전쟁인 줄 아는 이 감수성이 어디서 유발되었는가? 누가 봐도 유대 앵글로색슨의 전쟁 컬처에서 유발된 것이다 그 말이죠. 감사합니다.